장마철의 습기가 온몸을 감싸던 날이었다.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장례식장 문을 밀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끝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은 방문자였다. 빈소 가득 모인 조문객들 사이를 활처럼 가르고 나에게로 다가와 속삭였다. 고인의 유산 절반은 제 몫입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생을 믿었던 그 사람,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그 사람. 그가 죽음으로 떠난 지 사흘째, 나는 그의 비밀 앞에 서 있었다. 사흘 전 병원에서 돌아온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너무 많이는 아니라고 되뇌던 그가 결국 내 손을 놓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나는 그저 붙잡고 싶었다. 시간이 더 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40년 전 작은 마을의 문방구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나는 22살, 그는 25. 서울로 올라와 첫 직장을 구하던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우유 한 병을 사갔고 나는 그의 수줍은 미소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결혼은 간단했다. 양가 부모의 반대도 화려한 예식도 없이 동네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만의 서약으로 시작됐다. 그날부터 우리는 한 몸이었다. 남편은 늘 성실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며 퇴근 후에는 택시 운전을 병행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늘 앞만 보고 달렸다. 나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그의 등을 떠받쳤다. 큰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작은 건설 회사를 차렸고 몇 년간은 순탄했다. 집도 한 채 더 샀고 은행 잔고도 늘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였다. 하지만 10년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남편의 회사도 파산했다. 친구는 도망갔고 남편만 모든 빚을 떠안았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가난해졌다. 집 한 채를 팔고 은행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털어 빚을 갚았다. 남편은 늘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그저 함께 살자고 말했다. 그게 부부 아니겠는가? 암 진단을 받은 건 1년 전이었다. 남편은 가난 말기라는 말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며 이미 다 정리했다고 했다. 유언장도 써뒀다고, 걱정 말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장례식장은 늘 그렇듯 슬픔과 안식이 뒤섞인 곳이었다. 시댁 친척들, 회사 동료들, 이웃들이 차례로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나는 아들, 딸과 함께 절을 받으며 이제 우리 가족은 셋이라는 현실을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여자가 들어선 것. 그녀는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다. 시댁 친척들도 회사 동료들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방명록에 이름도 쓰지 않고 고인의 사진 앞에 절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로 다가와 그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고인의 유산 절반은 제 몫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아들, 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산, 무슨 유산이란 말인가? 우리는 빚을 다 갚고 겨우 집 한 채 남은 형편이었다. 그마저도 남편의 빚으로 담보 잡혀 있을지도 모르는 판에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흰 종이의 검은 글씨로 이름과 변호사 사무소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돌아서 나갔고 나는 그 명함을 움켜쥔 채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40년을 믿었던 사람, 그가 죽어서도 나를 이런 상황에 내몰다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옷장, 서랍, 책상. 평생을 함께했지만 정리하다 보니 낯선 물건들이 눈에 띄었다. 남편은 늘 깔끔한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했던 것이다. 책상 서랍 맨 밑에 숨겨진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그의 진심을 처음으로 의심했다. 휴대폰은 새 것이었다. 남편은 평생 한 번도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다. 늘 버튼폰으로 간단한 통화만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최신형이었고 잠금 화면에 낯선 여자의 얼굴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비밀번호를 시도했다. 우리 결혼 기념일, 아들 생일, 딸 생일, 마지막으로 남편의 생일. 열렸다. 통화 기록에는 한 이름만이 반복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통화는 사망 당일 새벽 3분 24초. 무슨 이야기를 나눴단 말인가? 메시지함을 열었다. 오빠, 오늘도 약 챙겨드렸어요. 내일 병원 예약 확인했고요. 걱정 마세요. 오빠, 빚 상환 일정대로 진행 중이에요. 당신이 맡은 부분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오빠, 오늘 밤에도 괜찮으시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빠. 그녀는 남편을 오빠라 불렀다. 그리고 빚, 병원, 약. 남편은 나에게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녀에게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다. 나는 40년을 함께했지만 그의 아픔을 혼자 지게 내버려 뒀던 것이다. 아니, 그가 나에게 숨긴 것이다. 밤이 깊어서야 나는 아들과 딸을 불러 이야기했다. 아들은 분노했고 딸은 울었다. 세 사람이 모여 40년의 신뢰를 의심하는 광경이 참담했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두고 밤새 추측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오직 명함과 휴대폰, 그리고 그녀가 남긴 한마디만이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단서였다. 장례식이 끝난 사흘째, 나는 그녀가 적어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변호사는 얼굴도 모르는 우리 사이를 차갑게 정리하려 했다. 고인과의 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남편의 도장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용인즉 5년 전 남편이 그녀에게 3억 원을 빌렸고 그 대가로 사망 시 유산의 절반을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5년 전 우리는 빚을 거의 다 갚았을 때였다. 남편은 어떻게 또 3억 원을 빌렸단 말인가? 그리고 왜 나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조용히 이야기했다. 저는 고인의 옛 사업 파트너입니다. 10년 전 부도 당시 고인이 남겨야 했던 채무를 저는 정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특별한 관계.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변호사는 계약서가 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설명했다. 공증까지 받은 문서라며
유산 상속 절차에 따라 그녀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 남편의 유언장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 우리는 공동 명의로 된 집 한 채와 적금 몇 개, 그리고 남편의 퇴직금 정도만 남았다. 그마저도 절반을 나누면 우리 가족은 거리로 나앉게 되는 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옛 회사 동료를 찾아갔다. 10년 전 부도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은 이제 다른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형수님, 사실 그때 형님은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가 도망가고 모든 빚이 형님에게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중에 3억 원은 특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었어요. 회사 채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구한 돈이었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단어가 맴돌았다. 누구를, 왜? 나는 친구에게 그 돈의 정체를 물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고 했다. 형님이 절대 밝히지 않았다고. 다만 그 돈을 갚기 위해 남편이 5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안다고 했다. 야간 택시 운전, 건설 현장의 노가다, 심지어는 폐지 줍기까지. 남편은 잠자는 시간까지 팔아서 그 돈을 갚았다. 하지만 왜 그녀에게만? 다음 날 나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강북의 낡은 다세대 주택 3층에 위치한 그녀의 방은 초라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를 반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왜 오셨죠? 법적 문제는 변호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그녀의 메시지, 그녀의 사진, 그녀와 나눈 대화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다예요. 우리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남편이 회사 부도 후 절망에 있을 때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남편의 옛 고객이었고 남편의 성실함을 믿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건 부도 전이었다. 남편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자 그녀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3억 원을 건넸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그녀의 아픈 동생을 돌봐달라는 것. 그게 전부였다. 나는 의아했다. 동생, 그녀의 동생이 왜 남편을 필요로 했을까? 그녀는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제 동생은 지적장애를 가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저 혼자 돌보다가 제 건강도 나빠지자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죠. 고인은 제 부탁을 끝까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동생을 5년간 돌봤다. 암 진단을 받고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매주 그 집을 찾아갔다. 약을 챙겨주고 장을 보고 간단한 청소를 하고 돌아왔다. 그 모든 걸 나에게는 숨긴 채. 나는 물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왜 혼자 감당했나요?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그를 믿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였을 텐데 왜 그 믿음을 깨트리고 싶었겠어요? 고인은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절대로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말라고. 그냥 평온하게, 평생처럼 끝까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휴대폰에 찍힌 그녀의 동생 사진,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까지 첨부된 파일을 보자 나는 무너졌다. 남편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나와의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계좌 잔고를 확인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는 여전히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띈 건 5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300만 원씩의 송금 내역이었다. 수령인은 그녀. 그녀의 이름과 계좌번호. 5년치 총 1억 8천만 원. 그것도 빚 3억 원과는 별개로. 나는 아들과 딸에게 이 모든 걸 보여줬다. 아들은 벽을 치며 분노했고, 딸은 엄마를 안아주며 울었다.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두 파로 갈라졌다. 시댁은 남편의 유산을 지키자며 나에게 압박했고, 아들은 법적 대응을 주장했다. 딸은 말없이 나만 바라봤다. 그녀는 아빠를 믿었고, 엄마를 믿었고, 가족을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적 조언을 구하고 그녀의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는 흔들렸다. 계약서 자체는 완벽했다. 공증받았고 남편의 서명도 확실했다. 다만 문제는 그 계약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부부 공동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나는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그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소장을 제출한 날, 그녀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는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문제예요. 고인이 지키려던 사람이 있다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인터폰으로 대답했다. 법원에서 만나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 아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인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렸다. 남편은 왜 그랬을까? 나에게는 빚을 다 갚았다고, 모든 게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빚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도 가족에게는 숨긴 채. 그녀의 동생을 돌본다는 것이 정말 전부였을까? 아니면 그녀와의 관계가 더 깊었을까? 며칠 후 법원의 소환장이 도착했다. 그녀는 정식으로 유산펀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나는 그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다. 부부 공동 재산권 침해와 부정한 목적의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우리 쪽에 유리하다고 했다. 계약서가 만들어진 시점이 남편의 개인 재산이 아닌 공동 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 남편이 5년간 그녀의 동생을 돌봤다는 간병 기록, 병원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동생이 남편의 이름을 아빠라고 부르던 녹음 파일이었다. 아이는 지적장애로 남편을 아빠로 기억했고, 남편은 그런 아이를 5년간 돌봤다. 나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무너졌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여기 있어. 걱정 마.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그 목소리는 평소의 남편과 같았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책임감에 가득 찼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나에게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딸은 아들을 막으려 했지만 아들은 이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 뒤를 따라갔다. 그녀의 집, 그녀의 동생,
그리고 남편이 숨겨왔던 5년의 시간. 그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을 우리는 마주해야 했다.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을 안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지적장애를 가진 그녀의 동생.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웃으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아빠 왔어. 아빠 오는 줄 알았어. 나는 그 장면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은 이 집에서 다른 가족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위한 거짓말, 가족을 위한 희생, 그 모든 게 사실은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의 동생은 왜 남편을 아빠라 불렀을까? 그동안 남편은 얼마나 자주 이 집을 찾아왔을까? 그리고 나는 왜 모를까? 그날 밤 나는 남편이 남긴 서류 더미를 뒤졌다. 그는 늘 서류 정리를 철저하게 했다. 모든 계약서, 영수증, 통장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나는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남편의 손글씨로 쓰인 아내에게라는 제목의 편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이걸 읽을 때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 10년 전 부도는 회사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사채를 쓴 거였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녀의 동생. 그는 내가 20년 전 실수로 인해 다치게 한 사람이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 20년 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그때 사고가 났고 한 노동자가 크게 다쳤다. 그 노동자는 바로 그녀의 형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보상을 거부했고 남편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돈이 없었기에 그는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게 3억 원이었다. 그로 인해 회사가 부도났고 모든 게 엉켰다. 남편은 그녀에게 빚을 졌고 대신 그녀의 동생을 평생 돌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을 바랐다. 남편이 자신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주기를. 남편은 거절할 수 없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 가족이 파탄났으니까. 편지는 계속됐다.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너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했다. 아이들 키우기도 버거웠는데 내 실수까지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 그녀의 동생을 돌보고 빚을 갚고 너는 모르게 하기로. 그게 내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도 너에게는 배신이었을지 모른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편지 말미에는 유언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되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녀의 동생이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달라는 것. 그것이 5년간 매달 300만 원이었다. 그 돈은 빚 갚는 돈이 아니라 돌봄의 대가였다. 남편은 그녀에게 빚진 것을 돈으로 갚지 않고 시간과 정성으로 갚으려 했던 것이다.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래 울었다. 40년을 함께했지만 남편의 가장 깊은 상처는 나와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는 평생의 비밀로 남겼다. 다음 날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과 딸도 함께였다. 나는 남편의 편지를 읽어주고 유언장을 보여줬다. 아들은 울부짖었고 딸은 고개를 떨궜다.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눈물을 흘렸다.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바랐죠. 하지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소송 취하할게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남편이 약속한 건 지켜야죠. 법정 공방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우리는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 그녀는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남편이 약속했던 돌봄의 대가를 일시불로 받기로 했다. 금액은 3억 원. 정확히 남편이 빌렸던 돈의 액수였다. 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준비했다. 아들과 딸은 반대했지만 나는 고수했다. 남편이 지키려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도리였다. 돈을 전달하는 날, 그녀는 우리 집에 왔다. 그녀의 동생도 함께였다. 그는 여전히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게도 인사를 했다. 아빠 집이에요. 예뻐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줬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남편이 매주 잡았던 손, 그 손을 나도 잡아준 것이다. 그녀는 돈을 받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돈은 원래 당신의 돈인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남편의 빚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고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매달 명절이면 그녀는 카드를 보내왔다. 그녀의 동생이 그린 낙서 같은 그림이 담긴 카드. 그 카드를 볼 때마다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그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3개월 후 나는 그녀의 동생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암. 남편과 같은 간암. 그녀는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 오셨어요? 우리 이제 끝났잖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 나도 지켜야죠. 병원비는 내가 냈다. 남은 퇴직금과 아들이 보태준 돈으로 수술을 할 수 있었다. 아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딸이 설득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둬요. 아빠도 그랬을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동생은 일주일 후 퇴원했고 나는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그녀는 막무가내로 거절했지만 나는 고수했다. 남편이 그랬듯이 이제 내가 할게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비밀, 그 비밀이 남긴 사람. 그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을 보고 인사했다. 아빠, 나 왔어요. 엄마가 나 잘해줘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고 웃었다. 남편은 죽어서도 우리를 이어준 것이다. 그의 거짓말, 그의 비밀, 그의 죄책감. 모든 게 하나의 사랑으로 귀결됐다.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리고 용서했다. 1년이 흘렀다. 그녀의 동생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아들은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가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딸은 그를 진짜 삼촌처럼 부른다. 나는 여전히 남편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주 청소를 하며 그의 기억을 간직한다. 그녀는 이사를 갔다. 남편이 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동생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차를 마신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눈빛이 말해준다. 그녀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잊을 수 없다는 걸. 나는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잠겨있지 않은 서랍, 그 안에는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을 죽였다. 아니, 다치게 했다. 그의 삶을 망쳤다. 나는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다. 그녀는 너무 순수하다. 내 더러운 과거를 알게 할 수 없다. 일기장은 계속됐다. 오늘 그녀가 찾아왔다.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나는 돈이 없다. 대신 몸으로 갚겠다고 했다. 그녀의 동생을 돌보겠다고. 그녀는 울며 받아들였다. 나는 이제 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아내는 모른다. 모르게 하고 싶다. 오늘 암 진단을 받았다. 간암 말기. 의사는 6개월을 줬다. 나는 편지를 썼다. 아내에게, 그녀에게. 하지만 아내에게는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 나 없이도. 마지막 페이지, 사망 당일. 오늘 아침에 그녀에게 전화했다. 동생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녹음했다. 아빠가 곧 간다고,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 녹음을 들으라고. 나는 이제 끝이다. 아내에게는 평생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었다. 그녀를 지키는 길은 거짓말뿐이었다. 나는 일기장을 다 읽고 나서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방에서 잤다. 그의 냄새가 묻은 이불, 그의 손길이 닿았던 책상. 나는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가 보여준 사랑, 그가 숨긴 고통, 그가 선택한 길. 모든 게 이해가 됐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가족을 만들었고,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를 속였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아침이 밝자 나는 아들과 딸을 불러 모았다.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고 내 결정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계속 보살필 거예요. 아빠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 우리가 지킬게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딸은 울며 안겨왔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남편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죄책감을 함께 짊어진 가족. 그날 이후 나는 그녀와 함께 남편의 묘를 찾아갔다. 그녀는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동생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꽃을 놓았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지키고 싶던 사람, 내가 지킬게요. 당신이 숨기고 싶던 비밀, 내가 안고 갈게요. 그게 당신에 대한 내 복수이자 용서예요. 사람은 떠나도 진실은 남는다. 나는 40년을 믿었던 사람의 비밀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을 배웠다. 배신이 아닌 책임이었다. 거짓이 아닌 보호였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가 남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연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삶은 계속되니까.